자체가 부당행위 계산이잖아요. 그죠?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건 뭔가 세법에서 회사가 뭔가 어떠한 계산을 했는데,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세법에서 바라봤을 때 이 회사의 그 행위를 뭔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도대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나를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 걸리는 게 세 가지. 첫 번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예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여러분들 세법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끼리 짜고 친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처럼 세법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특수 관계자끼리 뭔가 거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수 관계자 친한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게 무슨 잘못이지? 모두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거래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부당의 계산이에요. 어떤 특정 거래를 싫어하냐?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이루는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어떤 느낌인지 보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실기 문제랑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다라고 칠게요. A 회사랑 B 회사는 특수 관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A 회사가 이렇게 뭘 팔 거냐면 비품을 처분할 거라고 칠게요. 비품 처분. 내가 비품 팔 겁니다. 비품 팔아 먹을 거예요. 비품을 팔 건데요. 얼마에 팔 거냐면 1,000만 원의 비품을 B한테 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회사랑 B 회사는 특수 관계자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걸 특수 관계자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비품을 1,000만 원에 팔 건데 B 회사도 A 회사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품값 이렇게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를 줬냐면 1억을 줬대요. 이렇게 하죠. 100만 원 줬답니다. 됐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비품은 원래 얼마에 팔 거라고요? 1,000만 원. 요게 시가예요. 시가. 됐어요? 10만 원에 원래 1,000만 원의 시가인 1,000만 원에 처분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B라는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조금 받았다고요. 이제 A 회사 입장 회계처리 보자는 얘기입니다. A 회사 입장 회계처리. 그러면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비품 장부가액은 그냥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500만 원. 장부가액 500. 대변에 비품 없애고요. 차변에 돈 받을 거죠.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고요? 100. 그러면 이렇게 하죠. 원래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원래대로 받는 것과 조금 받았을 때 두 가지 회계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비프 500만 원짜리 장부가액이 없어지고요. 이거 장부가액입니다. 없어지고 돈은 1,000만 원 받을 거고요. 그러면 원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가 돼요? 500만 원. 요게 원래 맞는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비품이 500만 원 이렇게 장부가액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한 사람한테 얼마 받았다고요 지금? 원래 1,000만 원짜리를 100만 원만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현금 100 맞아요? 그렇죠? 100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요게 맞는 건데 원래 1,000만 원의 돈을 받고 파는 게 맞는 건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지금? 친한 사람이라고 100에 판 거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나와요? 4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요렇게 팔았으면은 이 A라는 회사는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5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뭐가 계산돼요? 수익이 계산된다고요. 수익. 맞나요? 그렇죠? 근데 친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팔았다고요? 1000만 원에 팔아야 될 거를 1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원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비용이 나온다고요. 비용.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시가대로 판매했을 때는 수익이 계상되어야 되지만 어떻게 했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들을 저가 양도입니다. 저가 양도가 싸게 팔았다는 의미예요. 저가 양도를 함으로써 뭐가 나왔다고요? 비용이 나왔다고. 비용이 계산. 딱 봐도 여러분들 세법에다 가만히 둘까요? 가만 안 두겠죠. 야, 너 수익 나와서 세금 더 내야 되는데 너 왜 괜히 친한 사람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비용을 잡냐? 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들 싫어. 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말씀드렸던 저가 양도가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대표적인 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는 사례가 저가 양도입니다. 저가 양도.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가 양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또 하나. 똑같이 A. 똑같이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B입니다. 당사. 아까는 여러분들 A였죠? A가 당사였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비포 시가가 제가 1000만 원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짜리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회사가 돈을 1억 줄 거예요. 1억.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원래 판매했을 때랑 원래 이제 우리 회사 예죠? 구입한 회사 그죠? 원래 구입했을 때랑 이제 다르게 구입했을 때랑 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첫 번째 거래. 현금으로 얼마 받아요? 첫 번째 1000만 원. 맞아요. 비품 시가 1000만 원짜리를 팔았으니까 저는 구입했으니까 1000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럼 봤을 때 똑같이 장부가액 500이라고 할게요. 비품 500. 그쵸?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면 봤을 때 이렇게 하죠. 현금을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반대로 써야죠. 비품 1000 현금 1000 맞아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구입한 회사니까 비품을 10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비품을 1000만 원 잡았겠죠. 그죠? 요게 원래 맞는 거라고요. 원래 맞는 거 됐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1000만 원에 구입해야 되는 비품이 맞는데 저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저 얼마 돈 줬다고요? 1억. 맞아요? 그렇죠? 1000만 원에 원래 구입해야 되는 비품을 1억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원래 요렇게 구입하는 게 맞는 건데 비품 1억 주고 구입하면 1억. 현금 얼마요? 1억. 맞나요? 요거는 틀린 거겠죠. 맞나요? 왜요? 그냥 여러분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그냥 정말 간단해요. 야, 시가대로 사. 왜 시가대로 사지? 왜 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 이런 내용들이에요. 되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셨을 때 원래 이렇게 1000만 원에 구입하면 되는데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비싸게 1억. 그렇죠?
이런 거래를 고가 매입이라 불러요. 고가 매입. 아까는 여러분 뭐였어요? 저가 양도였죠. 이번에는요 고가 매입이라고요. 그러니까 고가 매입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1,000만 원에 구입해야 되는 비품을 이렇게 비싸게 1억에 구입하면 여러분들 뭐가 안 좋을까요? 국가 입장에서 왜 이거 싫을까요? 추후에 비품을 1억을 계상했으므로 비용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도 1억 잡을 거 아니에요. 맞나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저가 양도로 판매하던 요렇게 원래 금액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고가 매입을 구입하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결국에 세금 면에서 좋지 않은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요? 국가가요. 왜요? 아까 제가 저가 양도를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원래 처분 이익이 나야 되는 게 맞지만 싸게 팜으로써 처분 손실이 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1,000만 원에 구입해야 되는 비품을 이렇게 원래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이렇게 1억에 구입함으로써 비용도 1억 잡힐 거다.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요거도 이런 식으로 고가 매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가 양도랑 고가 매입이랑 공통점이 뭔 거예요? 뭔가 회사, 국가 입장에서 왜 세금을 줄이려는 행동을 하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뭔가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뭔가 짜고 친다라고 보는 게 이 부당행위 계산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기문제랑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시간 관리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세금 면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행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구나라고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A 회사가 B 회사한테 비품 시가 1,000만 원짜리를 그냥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냥 잘했잖아요. 원래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를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요런 부당한 감소를 했을 때만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죠. 어느 경우냐면 만약에 이 시가 100만 원짜리를 제가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1,000원 이렇게 하죠. 비품 1,000만 원짜리를 999만 9,990원 이렇게 판매했대요. 판매에 원래 얼마짜리를요? 1,000만 원짜리를요. 그렇죠? 원래 시가 1,000만 원짜리를 999만 9,990원에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싸게 판 거 맞죠? 저가 양도 규정에 걸리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시가 1,000만 원짜리를 999만 9,990원에 판매했으면 얼마를 싸게 판 거예요? 얼마를 싸게? 10원을 싸게 판 거. 저가 양도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10원 정도는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10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똑같이 국가도 여러분들 10원을 그렇게 큰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뭐 10원 정도는 뭐 싸게 팔아도 인정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번째 규정이 나온 거예요. 이런 계산을 인정하지 않긴 하지만 이런 거 현저한 이익의 분여 현저한 이익의 분여. 그래서 제가 방금 1,000만 원짜리 판매해야 되는 것들을 10원 정도 싸게 팔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만약에 10원 정도 싸게 팔면 그냥 그래 그 거래 정도는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규정이 요거예요. 그래서 시가의 5% 이상 또는 1억, 2억, 1억 원 이상 이렇게 할게요. 원 이상 되나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의 차이가 나게 저가 양도랑 고가 매입을 했을 때는 국가 입장에서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요 정도 금액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인정해 줄게. 요런 취지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1000만원짜리를 999만 9,990원에 판매하면 1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지도 않고 그 분유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지도 않잖아요. 10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래는 그냥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현저한 이익의 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쉽게 말하면 굳이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런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구나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어렵더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볼까요? 요거까지만 보고 실기명을 한번 해보죠.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어떤 유형들이 도대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산의 유형일까? 이런 걸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몇 가지만. 첫 번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고가 매입. 비싸게 사지 말라.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가 양도. 싸게 팔지 말라. 됐어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 고가 임차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월세라는 것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죠. 월세 뭐 이런 게 월세 같은 게 임차료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월세가 임차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친한 사람한테 원래 임차료를 한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1000만 원 지급하면 100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원래 비용도 100만 원만 잡으면 되는데 1000만 원 지급했을 때는 비용은 1000만 원 잡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900만 원을 더 잡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회사에 세금이 주는 거 맞아요? 요런 얘기라고요. 다 세금을 뭔가 장난치지 말라. 친한 사람들끼리 싸고 쳐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지 말라. 요런 얘기라고요. 다 고가 임차료 그 다음에 저가 임대료. 임대료 싸게 받는 거죠. 친한 사람한테. 원래 받는 임대료보다 싸게 받으면 뭐예요? 수익을 더 잡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섯 번째 뭐 불량 자산 차환. 요런 불량 자산을 차환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차환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양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양수라는 건 여러분들 사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지금 부도래요. 부도랍니다. 부도난 지 한 달 됐답니다.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A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도래요. 죄송한데 제가 받을 1000만 원 좀 혹시 제 채권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칠게요. 여러분들은 그 채권 살 거예요? 절대 안 사죠. 누가 사요 그걸? 그렇죠?
부도난 회사한테 받을 돈인 1,000만 원의 채권을 누가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친한 사람한테 야, 나 돈이 급해. 돈이 급한데 야, 이 1,000만 원짜리 좀 사줘라. 요렇게 나오겠지 제가. 그렇죠? 그러면 그 친한 사람은 응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사줄게. 그럼 걔가 사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요런 자산을 불량 자산을 불러요. 필요 없는 자산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되나요? 이 불량 자산의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친하고 막 짜고 치는 것도 똑같고, 그 친한 사람이 만약에 샀다가 만약에 똑같이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세법은. 굳이 요런 행위를 왜 하니?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 요런 행위들을 모두 다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부당행 계산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 요거 5가지 말고도 한 10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잘 나오지 않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만약에 이론 문제에서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걸리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요 5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5개 중에 하나 말고 다른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보시면서 요런 행위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같은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인정이자 인정이자 여러분들이 요 정의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정의 가지급금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가지급금의 정의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이 빌려준 돈이라고요. 되나요? 제가 이러면서 가지급금 정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좀 많을 겁니다. 쓸데없이 빌려줬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시험 자체에서 쓸데없이 빌려준 돈이다라고 언급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석을 제가 써드리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요거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인정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A, B.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A가 당사입니다. 우리 회사. A가 당사고 이제 B는 누구냐면 대표이사라고 할게요. 대표이사.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회계팀한테 야, 나 저기 강원도에다가 별장 하나 차릴 거니까 조금 돈 좀 주면 안 되냐? 나 돈이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 회계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표이사니까.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돈을 1억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쓸데없이 1억을 지급을 해줬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대표이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원래 빌려주면 여러분들 회사는 뭐 받아야 돼요? 이자 원래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원래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 받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우리 회사한테 뭘 이자를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이자를? 안 줄 겁니다.
맞아요? 어느 착한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 돈을 빌렸다고 해서 이자를 주겠어요? 그렇죠? 안 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자를 받은 게 없으니까 뭘 계산 안 할까요? 이자, 뭘 계산 안 해요? 수익. 이자 수익을 계산 안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뭐 이자 수익 계산 안 했다? 그럼 누가 뭐라 할까요? 당연히 국가, 세법이 뭐라 하는 겁니다. 세법이. 야, 너 이자, 그러니까 너 왜 괜히 쓸데없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도 못 받고 있냐? 근데 너 이자 못 받고 있는 거? 그래, 그건 알았어. 알 바 아니야. 근데 뭘 잡으라고 해요? 이자 받던 못 받던 이자 수익은 반드시 잡아라. 요런 얘기예요. 이자를 무조건 받으라고요? 아니라고요. 너가 받던 못 받던 이자 수익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빌려줬으면. 요게 가증입금 인정 이자예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친한 친구한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한테 야, 야래. 엄마, 나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러면 엄마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인 어머님이면 야, 아무리 친구여도 돈 계산을 깔끔하게 해야 돼. 이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 친한 친구한테 이자를 받아 이자 안 받을게 하면 엄마 뭐라고 할까요? 욕하겠죠. 야, 돈 계산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이자 왜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세법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세법은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자를 너가 안 받았어? 그렇더라도 이자 수익은 계상해서 세금을 더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맞나요? 대표이사랑 우리 회사도 관계가 뭐예요? 특수관계자인 겁니다. 특수관계자. 친한 사람이잖아요. 회사랑 대표이사랑. 맞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자끼리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빌려준 돈이 있을 때 이렇게 수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세금을 조금 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반드시 잡아라라는 부당행위 계산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 알았어. 쓸데없이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으라는 거구나. 거기까지 알았어. 근데 도대체 이자 수익을 얼마를 잡으라는 거야? 나 못 받았는데 도대체. 맞아요?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세법에서는 무조건 쓸데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 수익을 다 잡으래요. 도대체 이자 수익을 얼마를 잡아야 되는 거야? 요거를 저랑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가지고 인정이자가 이자 수익 잡아라. 네, 회사는 잡았을 거라고요? 안 잡았을 거라고요? 안 잡았을 거라고요. 회사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세법은 입금을 잡으라는 거니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입금 산입과 관련된 세무조정입니다. 됐나요? 저희가 웬만하면 서식들이 다 모였어요. 막 손금 불살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손금 불살임의 세무조정이 대다수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문제가 입금 살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분들은 항상 공책에다가 서식마다 이 서식은 요런 세무조정이 나오고 저 서식은 요런 세무조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요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가지입금 인정이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쓸데없이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안 받더라도 이자 수익이라는 입금을 잡으라는 얘기구나. 요렇게 떠올리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떠올려요? 그런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많은 내용을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가지입금 인정이자는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 조정만 나오는구나. 요렇게라도 떠올리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반드시 우리 회사는 뭐 잡으라고 한다고요? 이자 수익이요. 맞아요.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이자를 줄까요? 안 주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자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자 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그냥 이자 수익 잡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를 줬는데 그럼 보세요. 이자를 제가 100만 원 줬대요. 대표이사한테 100만 원 받았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됐죠? 그러면 세법에서 이자 수익을 얼마를 잡으라고 하나 요거를 저한테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세법에서 100만 원 잡으라고 했어요. 이거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100만 원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100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 회사도 이자 수익을 100만 원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세무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세법에서 이자 수익을 100 잡으라고 했고 이 회사도 이자 수익을 100 잡았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법에서 이번엔 100 말고 500 잡으래요. 근데 회사는요. 이자 수익 얼마 잡았어요? 100 잡았죠? 얼마를 더 잡아야 돼요? 400을 더 잡아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입금 뭐가 나와야 돼요? 산입. 얼마요? 더 잡아야 된다고요? 400. 됐어요? 됐죠? 이번엔 세법에서 50 잡으래요. 100 잡았을 때 잘했으니까 세무조가 없고 이번 세법에서 50 잡으래요. 근데 회사는 이자 수익 얼마 잡았어요? 100 잡았죠. 그러면 요럴 때도 세무조 없습니다. 이 논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세법에서 100 잡으라고 했을 경우 500 잡으라고 했을 경우 50 잡으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만 세무조가 있었어요? 얘만 세무조정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왜요? 100은 왜 없는지 아시겠죠? 세법에서 수익을 100 잡으라고 했는데 회사가 100 잡았으면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500도 이해가 되죠? 세법에서 500 잡으라고 했는데 회사는 10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400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더 잡은 거고요. 그죠?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얘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세법에서 이자 수익 얼마 잡으라고 했다고요? 50. 근데 회사는 이자 수익 얼마 잡았다고? 100. 그래서 더 잡는 거는 터치 안 해요. 국가가. 조금 잡았을 때만 터치를 하는 거지 더 잡았을 때는 절대 터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무상 또는 저율로 수익을 계상했을 때만 세무조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라고 할게요. 회사가 수익을 아예 안 잡거나 세법에서 잡으라는 금액보다 조금 잡았을 때만 어떤 세무조정 한다고요? 입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많이 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이 문제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했는데 세무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하지? 어떻게 하긴 하죠? 저기 외우기 힘든데요.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제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저희는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뭐 아예 안 잡거나 조금 잡았을 때만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구나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무상 또는 저율로 수익을 계상했을 때 세법에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쓸데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이자 수익을 계상하라고 시키는 게 세법이라고 했죠. 맞아요. 도대체 이자 수익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딱 봐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자 수익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이자 수익을 얼마나 잡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원칙.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요만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만큼은 이자 수익을 잡아라. 요런 얘기라고요, 지금. 됐어요? 그리고 예외사항. 예외사항이라는 건 뭔가 원칙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못 썼을 때 이거라도 써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그럼 모든 회사가 다 있는 이자율은 아닌 거예요.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상은 당좌 대출 이자율입니다. 당좌 대출 이자율. 그래서 이게 다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의미만 우선 알고 계시라고요. 쓸데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뭘 잡으라고요?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이자 수익을 계상해라. 요게 지금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자 수익을 도대체 세법은 얼마를 잡으라는 거야?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를 잡았냐면 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이 퍼센테이지로 먼저 이자 수익을 계상을 하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상을 할 수 없을 때 예외사항인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건 모든 회사가 요 이자율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네. 요렇게는 떠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우리 회사도 분명히 이렇게 B, 국민은행, B 있네요. C, 국민, D, 신한, E, 농협, 은행들이죠. 그렇죠? 은행들입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 회사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한테 빌렸던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사가 대출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얘한테 얼마 빌렸냐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렸었고요. 1,000만 원. 신협한테는 500만 원. 농협한테는 2천만 원. 이렇게 빌린 금액이 있다라고 칠게요. 현재 빌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 회사, 우리 회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한테 이자 안 줘요? 줘야죠. 은행한테는 당연히. 그죠? A 회사는 국민은행한테는 이자를 10%, 신한은행한테는 5%, 그리고 농협한테는 20%의 이자를 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나요? 당연히 은행들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거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야, 너 대표이사한테 1억 쓸데없이 돈 빌려줬지. 너 그래도 반드시 이자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이자 수익 잡아라.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자 수익을 얼마를 잡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최소한 국가가 이렇게 시켜야, 야, 너네 회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한테 빌린 돈 있지. 최소한 걔네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이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겁니다. 맞아요? 이 은행들한테 주고 있는 이자 정도는 얘한테 받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돈 빌려줄 겁니다. 돈 빌려줄 건데 나 그 돈은 여러분들 대출을 받은 돈이에요. 대출 얼마 받았냐면 100만 원 받았어요. 친구한테 50 빌려줬습니다. 대출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한테 그 돈에 대해서 50만 원 빌려줬으면
50만 원에도 뭔가 이자를 조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내는 만큼은. 맞아요. 요것도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쓸데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 수익을 잡으라고 했죠. 얼마 잡는다고요? 최소한 우리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한테 지급하는 이자의 평균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요거 어려운데요, 이해하기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기억하셔도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요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요거까지 볼게요. F가 등장했습니다. F한테도 이렇게 빌린 돈이 있대요, 우리 회사가. 되나요? 근데 F는 누구냐면 친척 회사. 뭐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한테도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얘한테 얼마 빌렸냐면 이건 녹색으로 할게요. 얼마 빌려줬냐면 똑같이 1,000만 원. 이자 줘야겠죠. 또 이자 10%. 5% 가죠. 5%.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몇 개 회사한테 대출이 있어요? 4개 회사한테 대출 있는 거 보나요? C, D, E, F.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최소한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는 이자는 어느 정도는 받으라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C, D, E, F한테 주고 있는 이자의 평균 정도는 받아라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평균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F를 쓸 이유가 F랑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 무슨 관계예요? 특수관계자라고요. 특수관계자. 맞아요? 당연히 여러분 친척회사는 저랑 특수관계자인 거래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얘한테 이자 5% 주고 있어? 이거를 안 믿어요. 됐나요? 왜요? 친척회사한테 나 미안한데 지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 돈 빌렸을 때 1%로 계약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10%, 5%, 20%, 1%면 평균 이자율이 엄청 적어질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이 평균 이자율을 계산할 때 같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써드릴게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현재 회사가 지급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이자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의 이자율만큼은 이자 수익을 계상해라 라고 하는 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누구에 대한 평균 이자는 빼자고요?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은 제외하자고요. 왜 그렇다고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을 여기 평균이자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 평균 이자율 자체가 엄청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는 제외해서 나머지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만 계산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서 요만큼 이자 수익을 잡자. 요런 얘기라고요. 됐나요? 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차입금. 됐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 차입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차입금 하나도 없어요. 요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걸 쓰라고요. 당좌 대출 이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국세청장이
정해주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당좌 대출 이자율을 사용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뭘 사용하라고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사용해서.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당좌 대출 이자율은 몇 프로로 가정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몇 프로로 가정한다고 언급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퍼센테이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써야 되나 당좌대출 이자율을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지도 마세요. 항상 원칙은 무슨 이자율로 계산한다고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할 수 없을 때 뭘로 쓰라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라고요. 그냥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쓸 수 없을 때가 뭐라고요? 차입금이 없을 때. 차입금이 현재 없으면 계산 못함.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이자의 평균을 구해봐라라고 하는 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입금이 현재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자율을 구할 수가 없겠죠. 되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시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문제가 100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 95문제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하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뭐가 비중이 더 큰 거예요? 당연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 더 큰 겁니다. 비율 자체가 원칙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과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들 둘 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외우진 마세요. 어차피 저희는 프로그램이 구해주니까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차입금 잔액의 합계분의 개별 차입금 잔액 곱하기 해당 차입금 이자율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계산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CD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이렇게 저는 대출을 받은 차입금이 있대요. 차입금 얼마 빌렸냐? 국민은행한테 1,000만원, 신한은행한테 2천만원 이렇게 대한 차입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죠? 그러면 뭐 줘야 돼요?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한테 이자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이자 얘한테는 10% 주고 있고요. 얘한테는 20% 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어요? 요거 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계산한 식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지금 총 차입금이 얼마인 거예요? 차입금 1,000만원과 2천만원에서 차입금 잔액은 3천만원 맞나요? 맞아요. 3천만원 분의 개별 차입금 잔액 곱하기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예요. 1,000만원 곱하기 10%, 2천만원 곱하기 20%. 여기다가 1,000만원 곱하기 10% 플러스 2천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자율인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를 제가 이렇게 뭐 가정을 해가지고 10까지 써드린 이유가 뭐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국민은행한테 1,000만 원 빌렸고 10% 주고 있고 신한은행한테 2,000만 원 빌렸고 20% 주고 있죠. 요거 금액들 1,000만 원, 2,000만 원, 10%, 20%를 이 계산한테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뭔가 얘네들은 다 입력을 하겠구나. 요렇게만이라도 떠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손으로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항상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입력하겠구나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하겠구나까지만 떠올리시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가제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78회 회사 똑같이 변경하겠습니다. 세광전자로 변경하시고요. 세광전자 바꾸시고 또 법인조정 들어가셔서 이쪽 가지급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있죠? 가지급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 문제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럼 보시면 문제에서 3번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보니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 이자율은 연 4.6%이며 법인세 최소화와 관계없이 뭐를 선택한대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져간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이자율 설명드릴 때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하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어떤 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차입금 내역들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맞나요? 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입금 내역들 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내역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또 입어보니까 업무무관 가제금 및 관련 이자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 김한결한테 쓸데없이 빌려준 3,000만 원이 있네요.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서 여기 가지급금 입력하는 거 있어요? 가지급금. 만약에 가수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수금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가지급금만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가지급금 들어가서 여기 가지급금 들어가시고 오른쪽에 여기 회계 데이터 블록이라고 있나요? 보이시죠? 블록에 누르면 이렇게 대표이사 김한결에 대한 가지급금이 불러와질 겁니다. 회계 데이터 블록이하고 예 누르면 이렇게 가지급금 3,000만 원이 불러와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만약에 다른 회차의 문제를 저랑 나중에 풀어보시면 회계 데이터 블록을 눌러도 이렇게 대표이사 김한결에 대한 가지급금이 입력이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력이 돼 있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 써주시면 돼요. 직접 어떻게 쓰냐, 뭐 대표이사, 문제에서 대표이사라고 했으니까 김한결, 적유라고 가지죠. 적유는 밑에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밑에 보시면 가지급금이니까 예잖아요. 가지급금 1번 전기월, 전년도에 빌려줬던 거냐, 올해 빌려준 거냐, 회수한 거냐, 이 얘기잖아요. 문제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2017년도 8월에 빌려줬대요. 지금 시험 문제는 2018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뭐예요? 전기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체크하면 1월 1일이라고 알아서 뜰 거예요. 됐죠? 여기다가 얼마 빌려줬어요?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는 거기다가 데이터가 불러와졌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입력 벌써 끝난 겁니다. 1번 입력 끝났고요. 오른쪽에 차입금 입력이라고 있을 겁니다. 차입금 입력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차입금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차입금이 있고요. 그렇죠? 요것도 똑같아요. 이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치 있나요?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차입금 내역.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박성화랑 한결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불러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누구에 대한 차입금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차입금 내역 보니까 박성화라는 이름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누구와에 대한 차입금은 평균 이자율을 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수관계자. 맞나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은 평균 이자로 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여기 보세요, 문제. 비고 보세요. 보시면 연 10%의 차입금은 전액 특수관계자이며, 그러면 문제에서 연 10%의 차입금은 얘니까 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한결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다. 그럼 나머지 연 8%, 7%요 차입금은 한결은행한테 빌린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문제에서 그냥 알려준 거니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연 10%의 차입금과 연 8%, 7%의 차입금을 이렇게 나눠놨죠? 그렇죠?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차입금은 평균 이자로 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10%. 맞나요? 그렇죠? 10%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 차입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 10% 차입금 얘는 쓰면 안 되고 요거에 대한 자료만 입력하자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죠. 같이. 근데 저희가 입력하려고 보니까 아까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를 쓰니까 이렇게 차입금 내역들이 불러와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박성화라는 게 불러와졌는데 문제에서는 박성화라는 단어의 언급은 없지만 연 10%의 차입금 얘가 특수관계자라고 했으니까 박성화가 특수관계자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박성화에 대한 차입금은 F5번으로 그냥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F5번으로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워버렸고 한결은행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여러분들 연 8%, 7%가 한결은행에 대한 차입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입금은 얼마래요? 3천만 원과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 그래서 3천만 원과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틀려요. 왜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차입금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괜히 알려드린 게 아니라고요. 요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차입금 잔액의 합계. 차입금 잔액의 합계는 얼마예요? 7천이죠, 그냥 7천. 맞아요? 7천분의 개별 차입금 잔액 곱하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한다고요. 됐나요? 됐죠? 그럼 뭐예요? 8% 곱하기 3천, 7% 곱하기 4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한다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보셨을 때 차입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7천이 한 번에 떴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적으라고요? 3천만 원과 4천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왜요? 3천만 원과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요. 됐나요? 3천만 원은 몇 프로래요? 8%. 4천만 원은요? 7%.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프로그램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입력하셨으면 여기 다음에 3번 을표 한번 가볼까요? 을표 가면 이렇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7.42857%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구나 라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까 대표이사 김한결한테 3천만 원에 쓸데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7.42857%만큼은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된다. 그 인정이자가 222만 8,571원이라고 프로그램에서 구해준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갑지 마지막으로 갈까요? 갑지 가면 이렇게 인정이자 금액이 알아서 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니까 문제 보니까 회사는요 약정이자가 무상이래요. 무상이 뭐예요? 이자 받은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순이익도 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회사 계산액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약정이자가 100만 원이다. 이게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만 원의 약정이자는 회사가 계산을 했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 입금을 더 잡으면 돼요. 이렇게 썼으면 차액인 122만 8,571원만 입금으로 추가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쵸? 100만 원이고 요만큼 더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려면 요거 최대화를 키시고 여기에다가 금액을 쓰시면 맨 오른쪽에 요만큼 조정하세요라고 알아서 떠요. 조정액이라고. 확인했죠? 조정액이라고 알아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정이자 계산할 때 무상, 저율, 고율 아까 세 가지를 보여드렸죠. 근데 어떤 거는 제가 터치한다라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고율. 그렇죠? 세법에서 구한 인정이자가 이만큼인데 만약에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받기로 한 약정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건들지 않는다고요. 세법은. 여기다가 300만 원 쓰잖아요. 왜 조정액이 안 떠요. 그냥. 되나요? 더 많이 잡았다는 거는 신경 안 쓴다고요. 세법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아예 안 받거나 이 인정이자 구한 금액보다 조금 받거나 요럴 때만 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회사 계산액이 없으니까 그냥 요 금액이 전체 다 조정이 되겠죠. 됐나요? 됐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조정액 보니까 플러스로 떴어요? 마이너스로 떴어요? 플러스 222만 8,571원 맞나요? 그렇죠? 플러스라는 게 다 가산 조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산 조정하라는 뜻인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우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뜹니다. 가산 조정이 뜨잖아요. 되셨나요? 여기다가 뭐 대표이사 인정이자 금액 222만 8,571원 맞아요. 요만큼 회사가 입금이라는 걸 잡는다라고 했죠. 근데 입금을 잡으면 회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가 입장에서 야 너 대표이사한테 쓸데없이 돈 빌려줬냐? 이자 안 받더라도 요만큼 이자 수익을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인정이자였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입금을 잡을 건데 요거를 회사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뭔가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요거 누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결국에? 대표이사예요. 왜요? 대표이사가 쓸데없이 빌려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도 똑같이 손처분을 상여로 하는 겁니다. 귀속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추가 과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여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고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저희가 입력한 건 뭐예요? 가지금 처음 입력했죠? 차액금 입력했죠? 인정이자 확인했죠? 값지가 끝난 거예요. 을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알아서 계산됐겠죠. 저희는 가지금 차익금 불러오기 눌렀죠? 값지 뭐 쓴 거 있나요?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쪽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아 요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예외사항으로 무슨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 있다라고 했어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 그것까지 한번 해보죠. 요거를 이렇게 이자율 계산할 때 여기 우측 상단에 이자율 선택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거를 이렇게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재계산하시겠습니까? 예, 재계산해야죠. 됐어요? 됐죠?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하면 이 차입금을 입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요? 차입금 입력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차입금을 입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사용하세요라고 나오면 당연히 이 차입금에 대해서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때는 차입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지가면 지금 아까 여러분들 을표 갔을 때 아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랑 조금 탭이 다르죠. 그렇죠? 왜요? 아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차입금 입력을 했을 때 7점 몇몇몇몇 퍼센테이지라고 구해줬지만 당좌대출 이자율은 이런 식으로 가표를 가면 4.6%라고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됐나요? 4.26%에서 인정이자가 138만 원 이렇게 따로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도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해라가 훨씬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왜요? 저희가 따로 뭐 쓸 게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당좌대출 이자율은 조금 더 간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중평균 이자율이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